어렵다 했지만 이 정도였네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하반기에 곳간이 가득 찬 정부가 돈을 푼 덕에 1% 깜짝 성장을 보인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버텨낸 성장인 겁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7%,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건설 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설비 투자도 9년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나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지난해 4분기에 1%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덕분에 당초 전망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 결국 국민 혈세로 버텨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 경제가 좋다고 보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 증가율이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올해도 3만 달러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이 꺾였고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예상보다 빨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도 불안해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3.5%로 석 달 만에 또다시 낮췄습니다. The risk of a sharper decline in global growth has certainly increased. 유일하게 곳간이 가득 찬 정부는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35조 원을 풀어 민생 안정에 나설 방침이지만 싸늘하게 식은 체감 경기가 나아질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처럼 싸늘하게 식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로또 복권 판매량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로또는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데 지난해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정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로또 복권 판매점. 1등이 40번 당첨된 이곳에는 평일 낮인데도 매장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번 로또나 한번 사보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 힘드니까 로또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4조 원에 육박해 지난 2002년 판매 개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또 광풍이 불었던 2003년을 넘어서는 수치로 국민 1인당 연간 76,800원씩 쓴 셈입니다. 지난해 39억여 게임 가운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불과 484명. 평균 당첨 금액은 19억 6천여만 원입니다. 대표적 불황형 상품인 로또. 하루하루가 고달픈 한국인의 삶을 투영한다는 해석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판매량이 꾸준히 늘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최장 3박 4일은 걸릴 거다고 예상됐던 스웨덴에서의 북미 실무 협상은 2박 3일 만에 끝났습니다. 협의가 빨리 잘 돼서는 아닌 것 같고요. 양쪽의 간극이 워낙 크니 한 번의 만남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이 소식은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첫 실무 협상은 양측 발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40시간 동안 3차례 식사하며 치열한 합숙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체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장소를 마련했던 스웨덴 외무부는 여러 주제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하루 일찍 끝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그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우리 측 대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위스로 이동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북미 실무 차원에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등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 본부장의 이번 회담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레 오후 귀국하는 이 본부장이 이번 북미 실무회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협상에서 아직 딱 부러지게 나온 게 없어서일까요?
타미플루 대북 지원 계획은 사실상 미루어졌습니다. 다른 남북 협력 일정들도 줄줄이 연기되는 모양새고요.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번 스웨덴 협상은 실무급들의 첫 만남이었던 만큼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남북미 3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해 상당 시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스웨덴 외무장관은 각국의 핵 군축, 경제 개발, 지역 안보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비공개 회의였던 만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의제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입장차에 간극이 보이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 실무회담 장소로 보안과 접근성이 좋은 판문점과 정상회담 장소로 꼽히고 있는 베트남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 북미는 실무급 대화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만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이 이번 주 초에서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통일부는 약품 운송과 관련한 일정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남북 협력도 당분간 소강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미 기간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 측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연히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있는데 왜 정보 라인끼리 비밀리에 접촉을 한 걸까요?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본 비숍 CIA 부국장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동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배석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간 민감한 핵심 메시지들의 경우 정보 채널을 통해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양국은 통상적으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뉴욕 채널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외교 라인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공식 채널 간에는 불신의 골이 남아있고 민감한 한반도 문제를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북미 정보 채널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09년에 개설됐는데 당시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수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정보 채널은 오바마 행정부 집권 후반기에 잠시 가동이 중단됐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현 미국 국무장관이 CIA 국장이던 2017년 8월에 재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등 최근 북미 대화 재개 역시 양측 정보기관 사이에 물밑 접촉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한미 양국이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소통 창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협상이라는 얘기겠죠. 결국 우리 정치권까지 나서서 동맹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협상 채널이 한미 외교장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지셨고요. 그 계기에 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위비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직결돼 있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면 4월 중순 이후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미국이 계속 방위비 인상만 압박하자 국회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또 갈등이 유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의회 차원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회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 방문에 신문 기고까지 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싸움이 팽팽하다는 의미로 강경화 폼페이오 채널에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결단만 남게 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우리가 당장 내야 할 총액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올릴지도 쟁점입니다. 한미는 이 쟁점들을 하나로 묶어서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그 3대 쟁점을 김근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한미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는 9,60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1.5배 인상한 1조 4천억 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담금이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2012년 기준 GDP 대비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로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통상 방위비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미국이 지난달 갑자기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담금의 연 증가율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5년 안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100억 원씩 증가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내년에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 나토 등의 분담금을 서로 비교해 내년도 해당 국가들의 부담을 더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분담금이 대폭 인상될 뿐더러 또다시 협상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어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국방부가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레이더 탐지 경보음을 분석해 가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녹음된 그대로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레이더 탐지 경보음이 가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공개한 경보음에 대해 전기 진동 반복률을 음으로 바꾼 것이라며 레이더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추정 레이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18초짜리 경보음이 거의 한 가지 소리만 깔끔하게 들리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원음이라면 당시 구조활동을 하던 해경함과 광개토 대왕함, 어선 등의 모든 음이 포함돼야 한다며 가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정확한 날짜, 방위, 또 방위과학, 주파수 특성이 있는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은 위협 비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공개한 3장의 과거 사례 사진에 대해서도 이번과 동일하게 150m 고도 500m 거리에서 찍힌 사진인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추후 유사 상황을 막기 위해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관련 정보를 미국과도 공유했지만 미국의 중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손혜원 랜드 투기 의혹을 알아보겠다며 목포에 갔습니다. 당초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려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저마다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에 미친 것이 아니고 돈에 미친 것이죠. 한국당 지도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심 재생 사업과 근대문화 역사공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잘 짚어보아서 이것이 목포에 계신 분들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선 야3당 요구로 문체위가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20여 분 만에 회의는 끝이 났고 야당 의원 사이에선 손 의원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선의가 손 의원 개인이 사적으로 벌인 부동산 개발 사업 홍보에 이용당한 것.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이어지면서 손 의원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이어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금 의원이 공직자의 공적 행동과 사적 이익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손 의원이 발끈하고 사과까지 요구한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먼저 쓴소리를 날린 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공직자 윤리인 이해충돌 원칙에 대해 손혜원 의원이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비판한 겁니다. 금 의원은 나전칠기 작품의 판권이 문제가 되자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한 뒤 다시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익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금 의원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전칠기는 직접 장인을 지원해 만든 자신 소유의 작품으로 판권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물관에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했다는 대목에 대해선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며 이번 주말까지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 이해충돌할 수 있는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명확하게 규율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 김영란법 초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내일 목포에서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자 이번 의혹을 두고 자신을 그나마 그래도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죠. 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첫 고위 측 입장이 나왔는데 손 의원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에서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자신이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일일이 설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곧 반전의 빅카드가 폭로된다고 경고했던 부분과 관련해선 내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일 목포가 거론되면서 관심이 폭증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재생, 근대역사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할 것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손혜원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실에 따르면 논란이 시작된 이후 오늘 저녁 6시까지 국민 4,232명으로부터 9,100여만 원의 후원금이 쇄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나온 미투는 여성 선수가 남성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대학 양궁에서는 여성 선수 간의 성추행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양궁 선수였던 김미성 씨는 기자와 만나 2년 전 대학 신입생 때 양궁부 동성 선배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슴을 만진다던가 이제 엉덩이를 만지거나 이제 언어적으로도 여자랑 안 해봤다, 자기랑 할래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김 씨는 4개월을 버티다 학교 성희롱센터에 신고했고 학교는 김 씨와 동성 선배 간의 공간 분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딱 학교에 신고하고 나서부터 이제 같은 방 쓰는 언니가 저를 불러서 왜 신고했냐고, 꼭 신고하고 싶었냐고. 그냥 신고를 하고 나서 저만 빼고 다 회식을 했더라고요. 김 씨는 선배의 요구로 학교가 재조사에 나서자 대한양궁협회와 대한체육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해 검찰을 거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저랑 같은 그냥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당했다고 말을 하면은 알려지지가 않아요. 김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에 대해 해당 대학 관계자는
공간 분리 지침을 내렸을 때 선배가 김 씨에게 사과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중에서 결석하고 훈련도 불참한 날이 있는 게 훈련장 CCTV로 확인돼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학교 차원의 재조사를 중단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고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렇게 체육계 미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앞으로 1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체육계 미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함께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 그러한 긴급성과 절실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위원장이 꺼내든 카드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인권위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실태조사를 비롯해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질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13만 명입니다. 특히 빙상이나 유도처럼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문제가 된 합숙시설도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스포츠 인권 침해의 문제점이 하나로 지적되는 건 운동단체와 그리고 합숙시설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가 대물림되던 체육계 폭력의 끈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끼고 있던 의치가 없어졌습니다. 그 의치는 어이없게도 환자의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은 수면 마취에서 깨보니 앞니의 부분 의치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의치는 위에 있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간 겁니다. 수술에 앞서 환자는 의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브릿지 형태의 의치는 제거가 쉽지 않아 그대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몸이 벗나 싶어서 손을 만져보니까 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 해놨던 이가. 병원은 환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고서야 뒤늦게 내시경으로 의치를 빼냈습니다. 이가 빠진 거를 확인도 안 하고 배부술 자체를 그 내모는 게 내가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 병원 측은 수술 중 환자 치아가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치가 오래돼 마취 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냐 10년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 안 합니다. 또 치아 손상은 수술 사전 동의서에 있는 만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폐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불이 났었던 그 건물입니다. 그 뒤로도 아무나 들어가 불을 피우는 건 계속됐던 거죠. 김명한 기자입니다. 건물 벽면 아래로 불덩어리가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주민들은 하나둘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불빛은 계단했었거든요. 오늘 막 뛰어다니는 다 하더라. 이 불로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시청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자는 아직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폐건물이었지만 이렇게 출입구를 막아놓지 않아 평소에도 노숙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과거 여관이었던 해당 건물은 지난해 11월에도 불이 났었지만 당시 화재 현장이 그대로 방치될 정도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노숙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는 방화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파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흉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는 어설픈 강도에게 자신의 일당을 주어 내보낸 편의점 종업원이 있습니다. 자기도 아르바이트생인데 말이죠.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담배를 주문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돌리더니 점퍼 안쪽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리저리 옷을 뒤집어 보고 목까지 쭉 뻗은 다음에서야 흉기를 끄집어냅니다. 계산대 위에 흉기를 내려놓은 이 남성, 돈을 내놓으라며 어설픈 위협을 시도합니다. 지금 일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막 죄는 내가 갖고 가고 감옥도 내가 가니까 당신은 그냥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등장부터 어리바리한 강도를 앞에 두고 종업원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2, 3분 이야기를 하던 종업원은 5만 원권 한 장과 담배 2갑을 주고 보내줍니다. 황당했던 종업원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입장이고 하루에 4만 원, 5만 원 받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하더니 그냥 그러면 5만 원에도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의 하루 일당을 빼앗았던 이 남성은 다음날 인근 PC방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진짜 음식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외상을 하고 이제 먹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난해 말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일산 백성역 온수관 화열 사고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년 전 시공 당시 용접 불량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불량인데 27년이나 갔으니까 그나마 잘한 불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잠시 뒤 홍수가 난 듯 뜨거운 흙탕물이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덮칩니다. 지난해 12월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의 원인은 노후관 때문이 아닌 부실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년 전 온수관 시공 당시 시공업체는 뜨거운 물을 넣어 온수관을 팽창시키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수관 일정 구간을 잘라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끝난 뒤 자른 구간을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오랜 기간 내부 압력 변화 등 충격이 가해지면서 결국 배관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아직도 임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점검과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점도 사고를 키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매일 온수관 주변을 돌며 유관 점검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직원들 역시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1시간 넘게 메인 배관을 잠그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청업체 직원과 난방공사 관리 책임자 등 모두 9명을 입건하고 당시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도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비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85세 노인이 됐습니다. 최만립 씨의 아버지 고 최능진 선생은 일제강점기 흥사단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해방 후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친일경찰 청산을 요구하다 파면됐고 6.25 전쟁 중 좌익으로 몰려 총살까지 당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이걸 낳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얘기만 자꾸 나오면은 너무 가슴 아파. 일단 너무 억울하고. 대법원은 65년이 지나서야 최 선생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찰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선 경찰청이 최 선생에 대한 서운을 요청했지만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938년 당시
최 선생이 일제에 군수품 구입 등에 쓰이는 자금인 국방헌금을 냈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일제 협력이라든지 혹은 국방헌금을 내신다든지 이런 행적이 확인이 되신다고 하면은 유공자로서 서운이나 이게 부적절한 거죠. 하지만 유족 측은 당시 옥고를 치른 뒤 석방되면서 보석금 형태로 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감옥 갔다 나오면서 약간의 보석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약간 강제적이고 그런 돈을 그냥 일반 헌금으로 그냥 같이 취급해버린 것은 또 굉장히 억울하긴 합니다. 실제로 함께 국방헌금을 냈지만 조병옥, 유기준 선생 등 13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상황. 유족 측은 고 최능진 선생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국가가 편견 없이 인정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레몬법을 아십니까?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을 경우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44년이나 빨리 레몬법이 만들어져 새 차를 샀는데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아예 차를 바꿔주게 돼 있죠. 우리도 올해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는 교환 환불도 불가능했고 결함마저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시행된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레몬법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 내용이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있질 않습니다. 거기다 처벌 규정도 없으니 되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는 레몬법 기재를 요구하면 차를 팔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 조건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레몬법은 1년 2만 킬로미터 이내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수리가 조건인데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을 이 기준에 보면 2년 4만 킬로미터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수리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또 보상 범위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자동차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중재 절차에 대한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냥 권고만 할 뿐이죠. 또 최근 불거진 BMW 화재 사고처럼 차량이 홀라당 다 타버리면 레몬법 적용을 받지도 못합니다. 동일한 결함이 반복돼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토요타가 급발진 관련 조사에 늑장 대응했다는 이유로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급발진 그 자체가 아니라 조사에 늑장 대응해서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괘씸죄가 적용된 겁니다. 법이 시행됐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다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 한 사람 그 법으로 인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생색내기일 뿐이죠. 현재 만들어진 레몬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이 허점투성인 규정들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원전 폐수에 대한 부담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부쩍 많이 미세먼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인공강우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석탄 화력 발전 가동 중단 같은 고강도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대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곧 출범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농도가 나쁨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도 미세먼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취소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싼 비용과 행정상의 불편을 감안해 백지화했다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맞춰 나중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측 인사에게 MBN 기자가 미세먼지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중 환경협력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에게 누가 한반도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对于韩国雾霾问题，中国有多大程度的责任呢？你觉得？觉得中韩两国的环境合作啊，是我们两国全面关系里面非常重要的一部分。 호 사장은 회의에 앞서 날씨가 좋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I get out to the hotel, I smell the whole air is so fresh, you know, it feels good. 서울 공기가 깨끗하니 중국의 미세먼지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다며 한국은 남 탓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우리 측은 이번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미디어가 한국민들이 오늘 우리 회의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갖는 기대도 크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장급 회의에 이어 내일부터 이틀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층간 소음만큼 골치 아픈 게 층간 흡연입니다. 문제는 법정 금연구역인 금연 아파트조차 층간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복도, 입구 주변에서는 금연이지만 자기 집 안에서 피우는 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거든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15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담배 연기가 수시로 올라와 망설여집니다. 연기를 막기 위해 화장실 배수구는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환풍구는 진작에 막았고요. 배수구는 일단 제가 물을 써야 되니까 물만 살짝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웃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층간 흡연 문제는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밤늦게 피시는 게 문제. 어떨 때는 밤새 담배를 펴갖고 냄새가 너무 올라오니까. 금연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만 121곳.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 법정 금연구역이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법정 금연구역은 집 밖일 뿐, 집안 흡연은 설사 적발돼도 과태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구역은 아파트의 지상과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법정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사유지인 집안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세대 내 흡연이에요. 금연구역 제도 자체가 이제 공공장소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도화되기가 어려웠고.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책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해요. 부탁을 할 뿐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흡연자들의 배려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 담배 냄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평균 24만 6천 원 정도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최대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역시 전통시장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과일값이 금값이었습니다. 사과는 전년보다 15%, 배는 30% 이상 가격이 껑충 뛰었거든요.
지난해 폭염과 태풍으로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닭고기 값도 또 심상치 않습니다. 겨울이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연스레 그 가격도 좀 내렸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난해 이맘때보다 가격이 2배나 뛰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조리가 간편한 절단육 대신 가격이 저렴한 생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최근에 좀 닭고기 값이 좀 오른 것 같은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암만 해도 가격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실제 닭고기 1kg 평균 가격은 4,500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4,000원대 진입은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가 없어 닭고기 수요는 높은 데 비해 닭 생산량이 적었던 탓입니다. 원재료값 상승은 관련 소상공인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15년 넘게 영업한 서울의 한 치킨집은 3,700원에 받던 닭 한 마리를 최근엔 5,000원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이 상황에 올리면 사람이 안 오고 치킨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건강하고 신선하다는 점을 앞세워 공장에서 만드는 일반 치즈보다 2~3배 더 비싼 값에 파는 목장형 자연 치즈. 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일부 목장형 자연 치즈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치즈와 우유 만들기 등 낙농업과 관련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낙농목장. 목장에서 직접 만든 목장형 자연 치즈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즈보다 2~3배 정도 값이 비싸지만 자녀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들 사이에선 제법 인기입니다. 저희 애들도 맨날 먹는 게 치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치즈를 거의 요만한 걸 한 통씩 다 비우는데 애들 거는 특히나 유기농, 친환경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하지만 소비자원이 유명 목장형 치즈 제품 17개를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네, 황색 포도상구균의 경우 식품에 오염되어 증식한 후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독소가 오염된 식품을 아이가 섭취하면 심하면 구토,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개 제품에서는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실제보다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꼼수를 부렸던 게 얼마 전 드러났죠. 정부가 금리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아서 7월부터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0.1%라도 아쉬울 때 반가운 소식이죠. 엄혜림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합쳐 결정됩니다. 기준금리 중 코피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감안해 계산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금 1,200조 원 가운데 30% 이상을 쥐꼬리 이자만 주는 고객 입출금 통장 등에서 조달해놓고 이를 빼고 기준금리를 계산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계산할 때 수시 입출식 예금 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부터는 대출금리가 0.27%포인트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은행이 실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서 자금 조달 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만기 시점보다 먼저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내리도록 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더 싼 금리가 있다 해도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대출금리가 매겨졌는지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이 제멋대로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청와대가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최근 음주운전과 골프 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회의가 심해지고 있다며 적발된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바레인과 아시안컵 16강 경기를 갖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과학적인 침대 축구를 잠재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두바이에서 김태일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은 잠시 후인 밤 10시 피파 랭킹 113위인 바레인을 상대합니다. 16강전부터는 지면 바로 탈락이 확정되는 토너먼트 경기. 중동팀 특유의 침대 축구를 뚫기 위해 대표팀은 초반부터 화끈한 공격 축구로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안게임 바레인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황의조는 다시 한번 시원한 골을 노립니다. 또 찬스가 난다면 집중을 해서 꼭 득점을 했으면 좋겠고 바레인전 때 아시안게임 때 해트트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을 살려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앞서 기성용 없이 2경기를 치른 만큼 당시 경기력을 유지해 중도 하차한 기성용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Important player and a player that has a big influence in our way of playing, but we must keep trying to do our best. 상대 전적에서 우리가 월등히 앞서지만 지난 2007년 아시안컵에서 치욕의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방심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승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길목인 바레인전.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시원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바이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를 들썩였던 오타니 선수의 이도류를 올 시즌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괴물 신인 강백호 선수가 투수로도 활약하려고 본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149km를 찍는 빠른 공. 타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예리한 커브와 체인지업. 두 타자를 가볍게 삼진으로 잡고는 마운드를 넘기고 외야수로 옮기는 강백호의 모습을 올해는 올스타전이 아닌 정규 시즌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KT의 신년 결의식에서 이강철 신인 감독이 강백호의 투수 겸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중간 투수지 선발은 절대 아닙니다. 중간 투수로서 팀의 보탬이 된다면 가능성이 보이면 캠프 때 결정하겠습니다. 강백호가 투수까지 소화하면 프로야구 원년 10승과 타율 3할을 동시에 달성했던 김성환에 이어 두 번째 투타 겸업 선수가 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지난해 오타니가 투타 모두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팔꿈치 부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시즌 고졸 신인 최다 홈런을 치며 신인왕을 차지한 강백호는 투수로서도 도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 이도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팀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게 저도 맞다 생각해서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KT는 오는 29일 미국 애리조나로 스프링 캠프를 떠나 강백호의 투타 겸업을 본격 준비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종일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서풍이 불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과 충남 지역에서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서부 지역부터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 1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건조 경보는 더 많은 지역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에는 다시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삼부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최근 주택 수십 채가 매물로 나왔는데 한 채당 가격이 고작 1유로, 우리 돈 1,300원 정도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도시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으려는 파격적인 정책이죠. 이 예쁜 마을엔 건물을 사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국회의원이 없었나 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